깎아준 거야. 근데 박근혜 2년 반 동안 어떻게 됐어요? 나라 경제가 이명박 때보다 더 나빠진 거야. 나라 경제가 이명박 때보다 더 나빠졌어. 그 이유가 뭐야? 경제 정책을 잘못 폈기 때문이야. 대기업 중심, 규제 완화, 계속 그러면서 대기업만 먹여주고 대기업만 살려주는 정책을 계속 폈기 때문에 여러분 박근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뭔지 알아요? 공개적으로? 규제 완화예요. 박근혜 규제 완화 찾아봐. 어딜 가서 나 규제 완화하라고 그러고 규제 완화 안 했다라고 막 신경질 내고 그랬어. 근데 이 규제 완화라는 게 뭐냐 하면 규제 어디서 지금 방제를 바꾸세요 지랄이야. 규제 완화라는 게 뭐냐? 대기업의 이익을 규제하는, 한마디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를 착취하지 못하게끔 막는 장치가 규제인데 그 규제를 완화하라고 그런 거야. 그 말은 뭐냐? 결국 대기업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한 거야.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이야기에 바로 우리 2달 전으로 돌아가 봐봐. 우리 2달 전에 어떤 뉴스가 나왔어? 우리나라 10대 재벌이 500조 원을 싸놓고 있다. 생각해보니까 그 뉴스에서 시작된 거야. 이 모든 혼란이. 우리 지금 10대 기업이, 우리나라 최고 잘 나간 1등부터 20등까지의 대기업이 영업이익, 한마디로 장사를 해서 남겨둬 공장에 쌓아놓은 돈이, 창고에 쌓아놓은 돈이 500조 원이다. 504조 원이다. 그거를 70대로 늘리면 뭐 600조 원인가 700조 원 된다는 거 아니야. 30대 재벌로 늘리면. 좌우지간 10대 재벌의 창고 안에 500조 원이 있다라는 게 지난 봄에 알려진 거야. 그러면 사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말 가난해졌잖아. 노무현 때 자산가치 최고였고 노무현 때 노동임금 최고였어요. 우리 평균 노동임금, 서민 평균 자산 최고였어. 이명박 때 망하기 시작해서 지금 박근혜 때 최악의 상황이잖아. 국민들은 말할 수 없이 가난해져서 더 이상 소비의 소자도 지금 마트를 못 가는 상황이 됐어. 그런데 같은 기간 7년 반 동안 대기업은 노무현 때 대기업에서 쌓아둔 돈이 160조 원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대기업에서 쌓아둔 돈이 160조 원이었어. 그런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7년 반 만에 대기업이 쌓아놓은 돈은 500조 원으로 늘어났어. 3배 이상 늘어난 거야. 그런데 우리 국민의 삶은 피폐해진 거야. 결국 국민들의 피폐함을 쪽쪽 빨아서 대재벌이 지금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이잖아. 내가 그 얘기를 몇 번 했잖아요. 제조업 노동자들, 그 다음에 어민, 농민들에게 먹고 살 길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난리가 났어, 지금. 우리 의원들이 난리가 났어. 그래서 다시 열리고. 그럼 제목을 한번 바꿔줄게요. 제목을 뭐라고 바꾸냐면, 어제부터 내가 이 제목으로 얘기했잖아. 아니다. 이 제목 안 바꿀래. 제목 바꾸란 이유가 이거구나. 아까 내가 뭐라 했더라, 제목이? 내가 방송 제목이 뭐였더라? 전쟁쇼 중단? 전쟁쇼 중단 잘했다. 그 다음에, 박양, 무능, 유감. 사과다. 자, 맞아요. 예. 이 제목 바꾸라고. 지랄하는 거 봐. 자, 이런 제목으로 내가 경제 얘기하니까 더 그러는 거야. 사실 이번 문제의 가장 핵심은요. 이런 모든 성환종, 4월 달에 성환종, 그 다음에 5, 6월 달에 메르스, 그리고 이 8월 달에 전쟁 위험, 이 모든 이야기들이 뭐 때문에 시작된 거냐? 재벌의 500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이야기는 재벌의 500조에서 시작된 거야. 재벌들의 창고에는 500조 원이 쌓여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날마다 가난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한 거야. 박근혜의 경제정책의 실패, 빚 얻어서 집 사라 그랬는데 이 집을 사서 어떤 경제 문제가 생기느냐, 무슨 일자리가 생기느냐,
박근혜가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9조 몇천억을 썼다. 그런데 그 9조 몇천억이 다 뭘로 들어갔냐? 아파트 투기범들의 이자 깎아준 돈으로 들어갔다. 그게 어떤 일자리를 만들었겠어. 아무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고 어떤 경제 유발 효과도 못 가져온 거야. 그런 걸 비판하니까 다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 위기를 냅둔 거지. 그래서 전쟁 위기 쇼를 했단 말이야. 그 전쟁 위기 쇼는 남북이 둘 다 필요했던 거예요. 김정은도 자기 나라에서 그 지탄을 받고 있었고, 박근혜는 뭐 10명 중에 지난달에 상황이 어땠냐면 10명 중 9명이 쌍욕했어. 박근혜에 대해서는요, 물론 이 서울 분위기는 그래. 서울 수도권 분위기는 10명 중 9명이 쌍욕을 했어.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더 욕을 했어요.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쌍욕을 해. 그래놓고 여론조사에선 지지한다고 써.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이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되게 위기가 온 이유는 뭐냐면, 뭐 세월호도 책임 못 졌고 메르스 사태, 지뢰 폭발 사태, 모든 문제에 리더십은 없고 계속 뻘소리만 하고 욕먹을 대로 욕먹었지만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경제 문제였어.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 경제를 살리라고 서민들의 표를 얻어갖고 대통령이 됐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서민들의 생활 환경이 어떻게 됐어요? 노무현 때하고 비교해보면 노무현 때보다 물가는 4배쯤 올랐어. 그런데 월급은 제자리거나 떨어졌어. 그러니 국민들의 삶이 뭐가 됐냐고. 그래서 노무현 때는요, 골목마다 식당이 굉장히 잘 됐었어요. 예. 노무현 때는 골목마다 식당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내가 옛날에 살던 동네 같은 경우는 아주 한 집 걸로 한 집이 식당이었어. 그리고 노무현 때 맛집이 되게 유행을 했어. 기억나죠? 그리고 이 노무현 때는 골목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 예쁘게 막 옷 같은 거 팔고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 다 사라졌어. 이명박이 집권하고 2년인가 3년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명박이 골목 시장을 개방해버린 거야. 골목에 대기업들이 치고 들어오는 걸 막지를 않았어. 그래서 모든 식당은 프랜차이즈로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빙수집도 프랜차이즈, 커피집도 프랜차이즈를 안 하면 순댓국집도 안 되는 거야. 전부 다 이 프랜차이즈로 바꿔버리고 개인적으로 옛날에 유명했던 집들은 싹 다 사라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 경제가 개판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언제 만들어진 사람들이냐면 김대중 정부 때 중소기업 다니다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그래서 영세 자영업이 김대중 노무현 때가 최고였어. 그런데 이명박이 집권한 다음에 골목시장에 푼돈까지 전부 다 대기업이 쓸어가는 정책을 피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노무현 때는요, 뭐 이렇게 음식점 사장님들이 되게 고급스럽게 보였어. 되게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랬었다니까? 잘 나가는 맛집 사장들이? 기억나잖아. 그런데 지금 그런 집들 싹 다 망하고 가족들이 달라붙어서 하다가 결국 이름 바꾸고 망하고 그래버린 거야. 그게 이명박 박근혜 7년 반이 가져온 성과예요. 그들은 누구 때문에? 그 노무현 때문에 경제가 망했다고, 경제야 그러면서 환생경제, 노무현더러 육실할 놈이라고 욕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그러면서 연극하고 지랄 연병을 떨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됐어? 노무현 때가 서민들 살기에는 최고였어.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지금 서민 경제의 몰락이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지금 특히 이 자영업자들이요, 불과 박근혜 전에는 그래도 이명박 말기에, 그러니까 노무현 때는 뭐 5, 6천 하다가 이명박 말기에 2천만 원이었대 매출이. 그런 사장을 알아. 지금 200만 원이래. 노무현 때 5, 6천 매출이었는데 이명박 때 그래도 간신히 살아남아서 2천만 원 정도 매출했다는 거 한 달에. 지금 200이래. 점점 퍽퍽퍽 떨어지는 거야. 이명박 때보다 박근혜 때 더 살기 어려워진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마트에도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트에도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월급 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왜 그런 건데? 대기업에서 모든 돈을
싸잡고 500조 원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근데 이 10대 기업의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월급을 시급 10,000원,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바꾸는데 들어가는 돈이 4조 원이래. 10대 기업이 500조 원을 지금 500 몇 조 원을 모아놓고 있는데 이 10대 기업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정상적인 임금을 주는데 들어간 돈이 4조 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10대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의 몇 프로예요? 500조 원과 4조 원이면 몇 프로야? 1%가 안 돼. 1%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대재벌들이 10대 재벌이 지네들 창고에 있는 돈, 그 돈의 1%만 나눠줘도 그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된다는 거야. 얼마나 기가 막혀. 1%만 풀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든지 막 모든 이벤트를 열어서 충격 이벤트를 열어갖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야 했던 거지.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야. 박근혜가 조금 무능해서 더 악화된 면은 있어. 박근혜 정부가 좀 무능해가지고 전혀 경제정책을 못 펴서 좀 더 악화된 면은 있지만 우리만 망한 게 아니야. 전 세계가 같이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그 이유의 본질이 뭐냐 하면 우리랑 똑같은 문제야. 어떤 문제? 결국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 자기 나라 안에 그래 미안해. 과장 전에 그래 미안해요. 부장님하고 얘기해봐. 그러니까 자기 나라 안에 일자리를 만들고 그 자기 나라 노동자들한테 연봉 6, 7천을 줘야 돼. 세계 경제가 유지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서는 한마디로 우리 1인당 개인 소득이 지금 2만 몇천 불 나오잖아. 2만 8천 불? 박근혜 정부 말에 2만 8천 불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말에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8천 불인가 나왔지. 한번 찾아봐. 거의 3만 불 가까운 돈이 나왔어. 그런데 그거 다 깎아가지고 그 한 2만 5천 불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2만 5천 불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2만 5천 불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걸 환율로 계산하면 1달러가 1,100원이잖아. 그러니까 한 1인당 국민소득을 연소득 2,800 정도로 보면 될 거야. 그러면 이 2,800 한 사람이 2,800이면 800만 원이면 4인 가족의 소득이 얼마가 돼야 돼? 4인 가족의 소득은 뭐 한 1억이 넘어야 되는 거죠. 그죠? 1억 2천 가까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4인 가족이 1억 2천 가까이 돼야 평균이란 얘기예요. 그래야 평균이란 얘기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4인 가족이 1억이 넘으면 중류층보다 중산층보다 훨씬 잘 사는 거잖아. 근데 잘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부부 합산 1억이 넘는 집은 굉장히 잘 사는 집이야. 지금 이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2천만 원대가 나왔어. 2,200만 원인가? 연소득. 노동자 평균 연소득이 2,200이야.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4인 가족의 가장의 연소득이 2,200이란 얘기예요. 원래는 4인 가족의 가장이 얼마를 받아야 되냐? 적어도 8,800은 연소득이 돼야 되는 거야. 연봉 8,800 정도는 돼야, 그래야 이 사람이 먹고 쓰고 소비를 하는데, 지금 4인 가족 가장이 2,200을 받아. 연봉.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멈춘 건데, 우리만 멈춘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들었더라? 영국에서 유학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간 친구야. 근데 이 친구가 영국에서 살다가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영국의 서민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였냐면, 1980년대 신자유주의가 들어온 다음에, 그 영국의 금융자본은 엄청 부자야. 그런데 영국의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어간 거야. 그래도 영국은 노동조합 가입률이 높아서 우리처럼 한꺼번에 뭐 명예퇴직 당하고 이런 일은 적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되게 가난해졌다는 거야. 서민들이 가난하다. 그래서 그때 근데 우리는 노무현 때라서 굉장히 온 나라가 소비를 많이 할 때였어요. 노무현 때 우리나라 소비 굉장히 많이 하고, 나도 노무현 때는 엄청 외식도 많이 했어. 비싼 거 많이 먹고. 그럴 때라서 영국은
이게 선진국인데 왜 서민이 가난하지 그런 거야. 그런데 같은 시기에 일본도 그랬어. 영국이나 일본이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서민들의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왔어요. 일본에서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2005년 이전에 일본의 어떤 시민이 그 어디에다가도 자기가 배고프다는 얘기를 쪽팔려서 못하고 굶어 죽었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 내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단 말이야. 어떻게 일본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이명박 때 우리나라가 그랬잖아. 이명박 때 우리나라에서 굶어 죽은 사람이 나왔잖아. 어떤 예술인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런 일이 이제 이미 영국이나 일본같이 잘 사는 나라들에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자본들이 일자리를 만들지 않은 거야. 유럽에서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전부 다 청년 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독일은 어려서부터 마에스트로 제도를 두고 마이스터가 되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여는 그런 교육 방침이고, 나머지 나라는 대학 중심, 미국이나 유럽 전부 다 대학 중심으로 막 갔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지금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거야. 이게 다 나타난 이유가 뭐냐 하면 대재벌들이 무역 장벽, 내가 요 설명하다 말았어. 우리 어렸을 때 WTO 세계 무역기구 배울 때 각 나라의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조직이 WTO다 배웠지? 기억나지? 중고등학교 사회책에 나오잖아. 각 나라의 무역 장벽을 타파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세계 무역기구다. 애들 막 외우잖아. 그 무역 장벽을 타파한다는 말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 그지? 무역 장벽을 타파하고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그게 말을 싹 바꾸면 가난한 나라의 보호무역 장치를 없애버리고 가난한 나라의 부자 나라의 대기업이 경제 침투를 용이하게 한다. 그게 WTO야. 무역 장벽을 타파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추구한다는 말이 가난한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나라의 무역을 보호하는 보호무역 장치를 뺏기고 그러니까 분쇄당하고 폭파당하고 그 대기업 강자들이 경제 침투를 하는 걸 막지 못한다. 그게 WTO의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그게 세계 이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인 거야. 그래서 이미 2005년부터 전 세계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벨 경제학상, 그래 미안해 내가 극좌로 보이지? 그래 미안해. 가서 네 왼손을 잘러. 2005년에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신자유주의 비판이 일어나. 그때가 장하준 책이 나올 때야. 장하준 책이 우리나라에도 막 전달될 때였는데 2007년인가 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이 폴 크루그만이라는 교수야. 폴 크루그만이라는 교수가 노벨 경제학상을 탔어. 근데 이제 장하준, 스티그리츠, 그 다음에 폴 크루그만, 이런 사람들이 소위 2005년부터 세계 신자유주의에 대한 강렬한 비판을 했어요. 이대로 가면 세계가 공멸한다. 그러면서 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줘야 되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그때부터 했던 거야. 그래서 폴 크루그먼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2007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 비판이 2008년에 전 세계 흐름이 돼. 근데 딱 한 놈이 신자유주의 길로 달려간 거야. 쪄요 걔. G이식 가서 쪄요 했던 걔가 다른 나라는 모두 반신자유주의 정책을 피는데 혼자서 쪄요 한 거야.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길로 간 거예요. 규제 완화. 그런데 그 미친놈을 따라한 니은이 또 있었어. 규제 완화. 도대체 왜 규제를 완화하지 않냐고 부들부들 떨었던 한 니은. 내 누구라고 말 안 했어. 누구라고 정확히 얘기 안 했어. 내가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 안 했잖아. 그치? 좌우지간 우리나라에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누구야? 빌 게이츠. 빌 게이츠랑 워렌 버핏이 미국의 최저임금 높여야 된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공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를 얘기하면 빨갱이다. 종북 좌파다. 그 지랄한 거 아니야. 7년 반 동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경제 위기야. 뉴욕 증시 어저께 완전히 무너지고 폭락하고 지금 이 런던 증시도 폭락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막 국민연금으로 쏟아부어가지고 코스피 지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경제도 이미 2011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거품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경제적 거품은 어디에서 오느냐?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 데서 와요. 아니 일자리가 어디 있다고 일자리 그러느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자리가 있다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법적 국제노동기구 ILO의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8시간 3교대를 했어. 12시간 맞교대라면 범칙금을 너무 내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24시간 일해야 되는 공장은 다 3교대였어. 8시간 3교대. 8시간 3교대에 연봉 6천이 노무현 대통령 때 대기업 정규직의 기본이었어. 중소기업이 그 당시 연봉 4, 5천이었어. 대기업이 연봉 6, 7천에 3교대였고 8시간 3교대. 좀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연봉 4, 5천이었어요. 내 말이 맞아 틀려? 기억나죠? 노무현 대통령 때 부모님들한테 물어봐. 노무현 대통령 때 중소기업이 연봉 4, 5천은 받았어.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산층의 기준이 나온 게 있어요. 예. 중산층의 기준이 나와서 뭐라고 나왔냐면 6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연봉 5,600 이상이면 중산층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 언론에 공개된 중산층의 기준이 자산이 6억 이상, 그 다음에 연봉이 5,600 이상이면 중산층이라 그랬어. 그 이하가 서민이었다니까? 연봉 5,600 이하가 서민이었어. 지금은 어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중산층의 기준이 연봉 3,300인가? 얼마였지? 연봉 3,200이 중산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예.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보다, 노무현 때보다 물가는 엄청 올랐어. 노무현 때보다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그만큼 소득이 다 줄어드는 거야. 근데 소득은 줄어들었는데, 일은 어때요? 옛날에 노무현 때는 택배하는 아버지들 봐봐. 택배하는 사람들이요. 아침 8시 출근을 해요. 그래서 9시부터 물건을 분류하고 11시부터 6시까지 배송하고 끝났어. 그리고 300만 원 이상을 가져갔어. 내가 택배한 사람 알아.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 때 택배했던 사람들이 아침에 8시 출근해서 9시부터 제품 분류하고 11시부터 6시까지 배달하고 그래서 6시면 끝이었어요. 택배가 6시 이후에 온 적이 없어. 그런데 이명박 때부터 야간 택배가 온 거야. 밤 11시 택배가. 그때 왜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 중소 택배회사들을 싹 한진택배인가 대한통운인가가 만들어지면서 싹 망해버린 거야. 대기업이 택배회사로 들어가갖고 택배회사를 싹 망해버리게 했어. 그 다음부터 택배 기사들이 새벽 5시 출근해서 밤 11시까지 일하는 거야. 그러면서 월 소득이 얼마? 170, 160. 왜냐하면 다 지입이라고 그래갖고 자동차 비용을 택배 기사들한테 내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러니까 원래는 그럼 어때야 되느냐? 노무현 때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노동자들한테 연봉 6, 7천 주고 8시간 맞교대를 시키면 된다니까? 8시간 3교대? 지금처럼 연봉 2, 300 주고 월급 200 주고 12시간 맞교대를 시키면 안 되고 월급 500을 주고 8시간 3교대를 하면 나라 경제가 순식간에 살아나. 진짜로. 노동자들이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고 그 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소비하기 시작해야 생산이 일어나고 그 생산이 그 위의 생산과 소비를 불러일으켜서 도미노 현상으로 살아나는 거야. 내가 그 얘기 했잖아 엊그저께.
내가 지금 얘네들이 나한테 화난 이유가 그건데, 내가 뉴딜 정책의 핵심을 얘기했잖아. 우리나라에서 이명박이가 뉴딜, 신뉴딜, 그러면서 4대강 건설을 했잖아요. 댐 건설했어. 그 댐을 건설하는 게 뉴딜이다. 개소리야. 그 뉴딜 공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뉴딜 정책으로 테네시강 개발 공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 막노동 일자리를 만든 거야. 그래서 수만 명이 갑자기 그 월급, 일당을 받게 되면서 그 일당으로 빵과 커피를 산 거예요. 빵, 커피, 우유를 사게 되면서 미국의 경제가 살아난 거야. 뉴딜 정책의 핵심은, 이거 봐. 또 전쟁쇼란 딴 얘기 하잖아. 빨갱이 보소, 전쟁쇼라니. 뉴딜 정책 얘기하니까,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딱 느낌이 오죠? 지금 이 뉴딜 정책의 핵심 일자리 얘기하니까 또 몰려와가지고 빨갱이 정모래느니, 아까 뭐래더라? 전쟁쇼라느니,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야. 왜? 철저히 숨겨왔던 비밀, 숨겨왔던 너의 재벌의 비밀들을 내가 떠벌리고 있으니까 화나는 거지? 쌍놈새끼들아. 잘 들어. 자, 실제로 지금 뉴딜 정책의 핵심이 뭐냐면 일자리야. 막노동 일자리. 왜 건설 사업이 경제를 살린다는 계산을 했느냐 하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건설 사업을 하면 막노동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 그렇잖아. 그래갖고 막노동꾼들이 전문가들은 무슨 장 먹는 사람 있잖아. 십장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일당이 더 높았어요. 하루에 15만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조금만 중간 노동자가 8, 9만원 받고 그랬었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면 그 돈을 어떻게 모아서 해외여행 가? 그 사람들은 그 돈으로 쌀 사고 밥 사고 쌀 사고 반찬 사고 소비를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안에서. 그래서 건설을 하게 되면 가장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수입을 생기고, 그 수입으로 기초 생활비를 소비하고, 그래서 경기가 살아났던 거야. 그러니까 건설 사업이 경제를 부양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경제가 부양된다는 뜻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건설하면 막노동꾼이 많이 들어가요, 기계로 지어요? 요즘은 그 H빔 막 받고, 그 다음에 각 건물 숫자대로 그거 뭐라 그러지? 크레인이라 그러나? 크레인 세워갖고 크레인 한 대로 다 해결하잖아. 이제 막노동꾼이 안 들어가. 건설을 해도 막노동꾼의 필요가 옛날처럼 필요하지가 않은 거야. 예. 요즘엔 막노동꾼들이 별로 없어요. 막노동꾼을 잘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쓸 일이 별로 없는 거야. 대규모 건설, 거기다 조립식을 또 많이 지어. 요즘은 빌딩을 지을 때 굉장히 빨리 짓잖아요. 그게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이야. 조립식 건물을 그러니까 거의 짜맞춤으로 짓기 때문에 그 빨리빨리 짓는 거야. 그리고 지금 막 조선족 노동자 때문이라고 욕을 하는데, 마지막 문제가 조선족 노동자예요. 실제로 이제 맨 마지막에 마감공사, 미장공사라든가 마감공사는 사람 손으로 해. 그런데 그 미장공사를 옛날에 우리나라 그 전문가들, 소위 일당 15만원 정도 주고 쓰던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조선족 쓰는 거야. 조선족이나 중국인들을 쓰는 거야. 왜? 15만원, 20만원 안 줘도 되니까. 그 사람들은 4, 5만원만 줘도 일을 하니까. 예. 싸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거야. 그래서 건설이 아무런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안 돼. 그 사람들 4, 5만원 벌면 우리나라에서 소비해요? 그 돈 중에 60% 보내, 고향으로. 그렇잖아. 그렇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면 그 사람들이 쓴 돈의 60%는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는 돈이야.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건설을 해봤자 나라 경제가 살지 않는 거야. 이명박 대통령이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돼. 건설을 살려야 된다 그랬어. 건설이 발전하면 나라 경제가 돌아간다 그러면서 건설에다가 되게 힘을 많이 몰아줬어.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 짓겠다는 아파트 건설 허가가 되게 많이 일어난 거야. 그런데 그게 2005년쯤에 가서
진실이 밝혀진 거야. 무슨 진실이 밝혀졌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어진 아파트의 숫자가 가구 수하고 똑같다. 지금 건설 허가를 냈는데 면반채 건설 허가가 나가 있는데 현재 지어진 아파트의 숫자가 현재 있는 아파트의 숫자가 누구의 숫자랑 가구 수랑 똑같다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가 돼. 그래서 당황이 된 거야. 아니 무슨 얘기냐. 이제까지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간 이유가 수요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왜 가구 수하고 아파트 숫자가 똑같냐 라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알고 보니까 수요 때문이 아니었어. 뭐 사려는 사람은 많고 집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지어지는 집을 전부 다 누가 부동산 투기범들이 묶었던 거야. 부동산 투기범들이 집을 지어놓으면 전부 다 그냥 사들인 거야. 그래서 이명박 때 웬 장관 후보가 집이 40채인가 있었잖아. 44채인가 집이.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 많은 집을 왜 샀냐. 자기는 땅을 사랑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걔네들이 갖고 있는 집 숫자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거야. 수십 채야 수십 채.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어지면 얘네들이 그 집을 전부 다 물은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전세를 사는 거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자가주택이 절반이 안 됐어.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자가주택이 자가소유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뭐 한 40-50%가 40-50%가 다 전세였어. 그러니까 뭐 자가주택이 45% 정도, 그리고 그 전세가 한 50%, 월세가 5% 정도였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전세가 다 월세로 바뀌고, 전세가 싹 다 월세로 바뀌고, 그러면서 월세를 비싸게 내든가, 아니면 전세값을 올려서, 심지어 전세값이 집값보다 비싼 동네도 있잖아. 전세값이 집값보다 비싼 동네도 있잖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제 집이 올라가면, 집값이 뛰면 팔으려고 잡아놨던 집들, 그 집들이 지금 안 팔리니까, 대출금 이자를 내기 위해서 월세로 전환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 짓을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월세로 전환한 집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주잖아. 임대업이라고. 집을 많이 가지고, 집값 오르면 팔아먹으려고 수십 채 갖고 있다가, 요걸 임대업으로 전환하면 세금 혜택을 주기로 발표했잖아. 그게 박근혜 정부에서 임대업에 대한 세금 혜택이었어. 그게 이명박 때부터 추진돼갖고 하면 박근혜 때부터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아요? 예. 기가 막히죠? 예. 이게 대단한 지금 상황이야. 근데 이게 다른 나라도 제조업이 점점 줄어들고 청년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가 다른 나라도 다 기본이 있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소위 재벌 그룹들이 어떻게 했어요? 재벌 그룹들이 돈을 벌면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 투기를 한 거야. 부동산 투기, 주식 투기를 해서 투기는 뭔데? 단기간에 이익을 보려는 판매 차익을 위해서. 원래 주식은 그렇게 단기간에 환매 차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기업에 돈을 투자해서 그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면 그 영업이익을 배당받기 위해서 주식을 했던 거야. 그런데 전 세계의 금융자본들이 그렇게 기다리기 싫으니까 단기 먹튀 자본으로 먹고 튀고 한 거야. 이 나라 저 나라 메뚜기를 뛰면서 그 개발되는 신생 경제 국가에 막 주식 투자를 해갖고 뻥튀기를 만들고 제일 비쌀 때 팔고 튀고. 그래서 지금 막 떠올랐던 개발도상국들, 걔네들이 지금 다 위기예요. 브라질도 지금 폭동나고 그러잖아. 그거 알죠? 브라질의 그 룰라 대통령 물러난 다음에 월드컵 때문이었나? 월드컵 때 폭동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게 월드컵 때문에 난 폭동이 아니라
브릭스에 거품 빠지는 폭동이었던 거야. 몰랐지? 왜 그 브라질에서 월드컵 직전에 막 폭동 나고 치안이 불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 세계 신자본주의자들이 브릭스 그러면서 막 거기다 투자해갖고 뻥튀기 거품을 만든 다음에 그 거품이 한참 올랐을 때 다 빼버린 거야. 중국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다가 지금 아니야 인도도 아직 안 뺀 것 같더라. 그래서 브라질에서 경제 폭동이 생긴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정치가 불안정하잖아요. 러시아에는 완전 진짜 거기 폭동이 일어날 수가 없지. 푸틴이 완전히 독재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폭동 나기 직전이야. 왜냐하면 푸틴의 독재에다가 그 러시아 마피아들의 서민 착취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뭐 러시아도 개판인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여행 가세요. 상페테스부르크로 여행 가세요. 이러면서 막 광고 나오더라. 내가 여행 프로를 보다가 요즘에 끊었어. 이유가 뭐냐? 일본에서 그 후쿠시마 원폭 사고 났는데 뭐 일본으로 오세요 막 광고하고 지금 러시아도 지금 치안 유지가 안 되고 러시아 마피아들이 막 그 엄청 무서운 짓 하고 있다는데 저기 러시아 궁전으로 놀러 오세요 그러면서 지금 막 나와. 예. 러시아 궁전으로 놀러 오세요. 그래서 러시아 시장에서 뭐 친구들과 여행했다 이런 거 막 광고 뿌린다니까. 얘 가만 보면 왜 그러냐. 그런 여행 상품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위험해서 안 가는 거야. 안 가면 막 광고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국제관계를 못 읽는 젊은이들이 우리 러시아에 낭만적으로 가볼까? 가다 뒤지는 거지 이제. 예. 뭐 우리 팬들이 뭐 어쩌다고. 망치 부인 팬 수준 보소. 우리 팬 수준이 너무나 대단해? 또 빨갱이야? 누구 박근혜? 그 다음에 무슨 논리? 이 여자는 지가 알고 있는 것들이 진리인 척 말하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네가 무식해서 유감이야. 내가 사과한 거야. 너가 무식해서 유감이야. 내가 사과했다. 아니 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반론을 좀 써봐.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저 반론을 좀 써봐.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100% 맞다고 생각 안 해요. 예.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하잖아. 나는 100% 맞는 사람이 아니다. 왜? 세상에 100% 맞는 사람이 어딨어요. 100% 옳은 사람은 없어. 누구든 100% 옳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100% 옳을 수가 없어. 나도 마찬가지지 당연히. 내가 얘기하는 이야기들 중에서요. 숫자 같은 건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연도라든가 숫자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꼭 검색하면서 내가 방송한 거 구글에서 검색하면서 봐. 그래야 여러분들도 실수를 안 해.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지 말고요. 내가 뭘 틀렸는지 분석하면서 검색해서 확인하면서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검색할 때 블로그 검색은 하지 마. 왜냐하면 이 댓글원들이 블로그를 운영해. 그거 알죠? 국정원에서 그 민간인 해킹하기 위해서 해킹 툴을 블로그에 심었잖아. 그 뉴스 나온 거 알지? 그래서 이 블로그 검색은 하지 마. 뉴스로만 검색하세요. 블로그 검색은 절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뉴스로만 검색하세요. 예. 그리고 아니면 백과사전이나 뉴스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망치 부인의 이야기를 확인하세요. 몰랐어요? 국정원에서 민간인 해킹 프로그램을 샀다는 게 그 이탈리아에서 그 해킹 프로그램 팔아먹은 나라에서 그 회사가 해킹되면서 밝혀졌어. 무슨 얘기냐? 이탈리아에 해킹 회사가 있어. 얘는 부시하고 절친이야. 부시 절친이 이탈리아의 해킹 회사 사장이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나라에 팔아먹었어. 근데 주로 그런 나라들이 무슨 뭐 이상한 나라들이야. 그 중에 우리나라가 있어.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그 해킹툴 파는 회사하고 계속 야 뭐 해킹이 잘 안 돼 뭐 이러면서 메일을 주고받은 거 다 들통이 났어. 그런데 그 이탈리아의 그 해킹 회사가 들통이 난 거야. 그러니까 해킹을 당했어. 해킹 회사가 해킹을 당해갖고 그동안 각 나라에다가 주고받던 메일이 공개가 된 거야. 거기서 보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이
그 해킹 프로그램을 사다가 블로그에다가 심어놓고, 그 맛집 블로그? 떡볶이집인가? 맛집 블로그에다가 그걸 해킹 툴을 심어놔서 맛집을 검색하면 그 블로그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고, 그걸 검색한 그 모바일은 오염이 되게끔, 예, 스파이 앱에 오염되게끔 해놨던 게 밝혀졌어. 증거 보여주세요. 그래, 증거 보여줘야죠. 그죠? 자. 노컷뉴스예요. 국정원 맛집 축제 속의 스미싱으로 PC와 스마트폰 해킹. 국정원 관계자로 추정되는 데빌 엔젤이라는 사람이 악성 코드를 최소 87회 의뢰했고, 예. 그러면서 여기 쭉 나오죠? 예. 이 기사 한번 읽어보세요. 육군 5163 부대라는 이름으로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 해킹업체인 해킹팀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가운데 국정원 측이 실제 목표물의 PC나 스마트폰을 해킹하기 위해 일명 스미싱 방법 등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데빌 엔젤이라는 건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 육군 5163 부대라는 이름으로 이탈리아 해킹 툴을 구입한 영수증이 발견이 됐어요. 예. 데빌 엔젤이라는 아이디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육군 5163 부대라는 국가정보원의 공식 명칭으로 저 해킹 툴을 산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 그러니까 저 데빌 엔젤이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질문을 한 걸, 국정원 직원이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예. 그 육군 5163 부대라는 게 그 소위 국가정보원의 별칭. 그게 5.16 쿠데타를 뭐 상징하는 이름이라며. 5월 16일 새벽 3시에 박정희가 그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그래서 육군 5163 부대라는 이름으로 국정원이 그 활동을 해서 이제 이게 육군 5163 부대가 국정원 별칭이라는 건 다른 나라에서 다 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른 나라에서 뻔히 아는 이름으로 국정원 해킹 툴을 사가지고 그 국정원 이탈리아 해킹 회사하고 메일 주고받았던 게 뽀롱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야당에서 그 국정원 해킹 툴로 누구를 해킹했냐? 그리고 물어본 거야.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 해킹해서 밝혀진 게 SK통신을 대상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했었다.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SK통신 그리고 또 뭐가 밝혀졌더라? 또 있는데 SK통신을 사용한 사람 이게 하여튼 두 가지인가가 있어. 이거 말고도 카카오톡 말고 하여튼 갤럭시 SK통신을 사용한 사람 그 다음에 갤럭시 폰을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 해킹 툴을 사용하려고 했던 정황이 나왔어. 이탈리아 회사에서 지네들끼리 비밀리에 주고받았던 메일이 해킹당하면서 그게 들통이 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막 누구를 해킹했는지 밝혀라! 막 그랬어. 그런데 갑자기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해. 어떤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했어요. 국정원 임과장 찾아봐. 국정원 임과장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해. 이 사건이 터졌는데 그러면서 유서를 쓰는 거야. 우리는 민간 사찰을 하지 않았다. 민간 사찰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써놓고 자살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그 자료를 다 삭제한 거야. 국정원 자료를 다 해요. 그런데 사건이 이상한 게 여러분 그러면 이 임 과장은 왜 자살을 했느냐? 아니 민간 사찰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국정원이 나중에 임 과장이 지운 자료를 자기네들이 100% 복원했는데 민간 사찰하지 않은 증거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 임 과장은 민간 사찰을 하지 않은 증거를 삭제하고 자살했다는 얘기야. 민간 사찰을 하지 않았다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어.
왜 자살했냐고. 그리고 왜 삭제했냐고. 민간 사찰하지 않은 증거를 왜 삭제하고, 그 민간 사찰하지 않은 증거를 삭제한 뒤에 왜 유서를 쓰고 자살을 했느냐. 이게 문제가 됐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밝혀져. 그 국정원 과장이, 그러면서 국정원에서는 막 야당이 이 국정원 해킹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 그래서 죄 없는 국정원 직원이 죽었다고 막 덮으라 그런 거야. 그런데 그 국정원 직원이 원래 삭제 권한이 없었대. 그리고 요런 기술직에 있다가 대전으로 전출을 가 있었다는 거야. 4월 달에. 근데 4월 달에 대전으로 전출을 간 국정원 직원이 갑자기 7월 달에 국정원에 와가지고 자살을 한 거야. 더 웃긴 건 이 사람은 과장이었기 때문에 그 국정원의 해킹 자료를 삭제할 권한이 없었대. 이걸 신경민 국회의원이 밝혀낸 거야. 과장이기 때문에 삭제 권한이 없고, 그러면 이건 위에서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국장 코드를 줘야지만 삭제가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사건이 발생했어.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뭐가 벌어진 거야? 북한이 난리를 피운 거 아니야. 북한에서 난동을 피운 거 아니야. 목함지뢰가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국정원 그냥 해킹 얘기가 쑥 들어간 거 아니에요. 8월 초까지 저 국정원 해킹 사건으로 막 방송했어 우리가. 근데 목함지뢰 터지고 전쟁 위험 얘기가 나오면서 그 얘기가 쑥 들어가 버렸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해야 될 게 있어.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2013년에는 박근혜가 대통령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터진 사건이 뭐였냐면 그 인사 참사였어요. 근데 뭐 그거는 너무나 이제 할 말이 많지만 나중에로 돌리고, 제일 먼저 터진 비리가 국정원 직원들 댓글 사건이야. 그러면서 우리 딸하고 나한테도 국정원 직원이 악플을 달았잖아. 좌익교수 망치부인 검색하면 나와. 그런 짓을 했는데 걔네들이 처벌 받았다 안 받았다? 아직도 처벌을 안 받았어. 그래서 국정원 해킹 사건. 그러면서 얘네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고, 그래서 이 국정원 직원들한테 선거 개입을 지시한 원세훈이가 유죄를 받았어. 유죄 판결을 2심에서. 그런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한 증거에 대해서 자치 조사해봐 그러면서 고등법원으로 지금 돌려보낸 상태야. 요 재판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이게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박근혜가 지난 대선 때 뭐라 했냐, 문재인한테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을 단 증거가 없는 걸로 나왔다고 단정하면서 왜 저기 성폭력 범죄자라 하는 것처럼 미행하고 감금했냐고 국민들 앞에 발언을 했단 말이야. 그 말이 선거법 위반이야. 왜?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달았거든. 얘 여직원 혼자 단 게 아니라 국정원의 심리전담반이라는 팀이 있고 72명이 한 명당 50명의 민간인 조력자를 데리고, 한마디로 알바생, 걔네들을 데리고 악플 달고 다닌 게 다 밝혀졌어. DC에도 악플 달고, 일베에서 활동하고, 오유에서 악플 달고, 이게 다 밝혀진 거야.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증거가 다 떠버렸어. 다 공개가 됐어. 근데 왜 처벌 안 했는 줄 알아? 이석기 내란 음모죄. 내란 음모는 사형이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잖아.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일으켜갖고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덮은 거야. 근데 이 이석기 내란 음모죄가 무죄 받았어. 그거 알아요? 이 내란 음모죄가 뭐냐 하면 군대를 조직해서 혁명을 준비한 거, 그게 내란 음모야. 쿠데타나 혁명을 준비한 게 내란 음모인데, 이석기가 아로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군사훈련을 했다 이러면서 내란 음모죄라고 구속을 시키고 재판을 했잖아. 대법원에서 이석기 내란 음모죄는 무죄를 받았어요. 이석기 뭐 유죄 받고 감옥 사는데요? 잡아갈 때는 내란 음모죄로 잡아갔는데 내란 음모죄가 아로라는 조직이 없어가지고 막 처음에는 그랬어. 이석기 부대가 혹한의 추위를 뚫고 산악훈련을 하는 등 군부대의 모습을 갖췄다 그랬는데, 그래갖고 사실을 확인해보니까 영상 5도에 등산한 거야. 영상 5도에 산악회가 등산한 건데, 그걸 갖다가 그 혹한을 뚫고 그 이석기 부대가 산악훈련을 했다고 뻥을 까다가 진실이 들통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법원이 그 박근혜 꼬범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로에 실체가 없다. 그래갖고 이석기가 내란 음모죄는 무죄를 받았어. 그럼 뭘로 지금 감옥 살고 있냐면 국가보안법 저기 이 무슨 적군의 괴수를 찬양 고무죄 북한을 찬양하고 고무한 죄. 아 여기서 왠지 또 그 카드뉴스 떠보고 싶어. 이석기가 지금 12년형을 살고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저기야 찬양 고무죄. 아 박근혜 카드뉴스가 막 떠오른다. 하여튼 그 찬양 고무죄하고 그 국가보안법 위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내란 선동죄. 내란 선동죄는 뭐냐면 말만 해도 되는 거야. 말만 해도 되는 게 내란 선동죄인데 뭐 노무현 대통령 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했던 말들이 내란 선동죄에 해당하죠. 좌우지간 그래서 내란 선동죄하고 뭐 고무 찬양죄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해서 지금 감옥 살고 있어. 잡아갈 땐 내란 음모죄라고 잡아가더니 나 잡아갈 때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잡아가서 사실 유포죄로 풀어줬잖아. 그 다음에 이석기는 내란 음모를 저질렀다 하면서 잡아갔는데 그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그래서 형 살고 있어. 그 다음에 한명숙 총리는 뇌물을 본인이 받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안 줬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돈 거래가 있었다 이러면서 지금 잡아놓은 거고 이 잡아갈 때 죄목하고 나중이 좀 달라. 하여튼 뭐 그랬던 거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해야 돼. 그 다음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책임진 공무원 있냐? 아무도 없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요. 그 당시 그 인천에서 원래 시야거리가 확보가 안 돼서 출항허가를 내주면 안 돼. 그런데 30분 동안 출항허가가 났어. 이게 문제가 왜 그러냐? 그 30분 동안 출항허가가 났는데 다른 배들은 출항을 못했어. 왜? 몇천 톤짜리 배가 출항하려면 출항 준비 2시간 걸린대. 그래서 30분 동안 출항을 못한 거야. 그런데 그 틈에 세월호는 출항을 했어. 그러니까 그 30분 동안의 출항 허가는 세월호를 출항시키기 위해서 뭔가 변칙을 쓴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도 조사가 돼야 되는데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그 다음에 진도 앞바다에서 그 배가 기울어지고 있을 때 막 학생들이 신고를 하잖아. 그런데 진도 앞바다에서 V 머시기에서 진도 앞바다에서 그 해상 환경을 책임지는 VGT인가 뭐 있었지. 걔네들이 말을 막 흐리면서 그 진도 해경인데 뭐 어디냐 그 위도 경도를 대라. 씨발 야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자기가 있는 거 위도 경도 될 수 있는 애가 몇 명이야. 위도 경도를 대라 하면서 막 개질했잖아. 그 다음에 해경이 구출도 그 구조 작업도 방해했고. 그런데 그 박근혜가 뭐라 했어. 그래서 해경에 대한 분노가 막 높아지니까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해체 안 했어. 결론은 지금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그 다음 이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 원래 이 세월호가요 운항될 수 없는 배였어. 근데 운항이 됐어. 어떻게? 이명박이 법을 바꿨어. 원래 우리나라에서 20년이 이상 된 민간선은 여객선이 다닐 수가 없었어. 노무현 때까지는. 근데 이명박이 30년으로 연장을 해준 거야. 그래서 세월호가 다니게 된 거야. 영업을 하게 됐어. 그럼 왜 이명박이 그 세월호가 영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냐? 누구한테 로비를 했냐? 이거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 그 세월호 문제 첫째.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20년 된 여객선이 운항한다 할지라도 이게 우리나라 원래 법에 뭐가 노무현 때까지 어떤 법이 있었냐면 이명박 때까지 선장이 출항하기 전에 배를 다 점검을 해가지고 안전이 확인됐을 때만 출항할 수 있었어. 그래서 이게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누가 없애버렸어. 박근혜가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가 그 세월호 선장이 안전점검 안 하고 출발한 거야. 그래서 배가 뒤집어진 거야. 자, 그 다음 이 배 안전하다고 매달 점검을 받았는데 사실 안전하지 않은 잘못 고쳐진 배였어. 이 잘못 고쳐진 배를 운항 허가를 주면 안 되는데 그 한국선급이라는 데에서 운항 허가를 내줬어. 어떤 놈들이 얼만큼 뇌물 받고 해줬는지 아직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그 다음에 매달 이 배가 안전하다고 안전점검 받았다라고 가짜로 그 가라로 서류를 만들어준 놈들이 있었어. 요게 누구냐? 선주조합이라고.
이 여객선을 소유하고 있는 놈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페이퍼 컴퍼니, 가짜 회사에서 안전점검 받았다는 그 서류를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너무 억지 아닙니까? 그래, 억지로 들리지. 그래, 요게 다 뉴스에 나왔는데, 뉴스에 나왔는데 억지로 듣고 있는 너에게 설명해봤자 무슨 소용 있겠니? 이래갖고 그럼 한국 이 선주조합도 이거 아직 처벌 안 받았어. 마지막으로, 가만있어 봐. 이명박, 박근혜, 해운조합, 그 다음에, 한국성급,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5개인데, 잘못한 놈들이. 이게 이제 배가 가라앉았잖아. 배가 뒤집어지고 가라앉았어. 그런데, 원래 이렇게 배가 뒤집어지면, 해경이 와서 구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해경이 와서 구조 작업에 직접 뛰어들 수 없었어. 왜? 순환구호법이라는 개떡같은 법이 만들어진 거야. 그 법을 이 선주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만든 거야. 배가 뒤집어지면 이 뒤집어진 배를 인양하는 업체 하나를 이 선사가 선정하면 그 모든 문제를 그 업체가 다 한다. 왜? 인양하는 돈 수천억 원을 한 회사에 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언딘이라는 회사가 처음부터 설치고 돌아다닌 이유가 순환구호법 때문이야. 그럼 누가 순환구호법을 만들었냐? 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로비 받았냐? 이것도 아직 조사가 안 됐어. 이걸 조사하겠다는 위원회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야. 그런데 박근혜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예산 제로. 한 푼도 안 주는 거야. 진상조사 못하게.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진상조사 할 테니까 그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그냥 보고서나 읽으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명박도 수사대상, 박근혜도 수사대상이야. 근데 지네들이 수사해갖고 알려주겠대. 살인범이 자기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것과 뭐가 달라. 그래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하기 위한 특별위원 만들게 해달라는 게 세월호 특별법이었는데, 그 세월호 특별법이 돈 달라는 법이라고 조직적으로 거짓말했잖아. 그래서 아직까지 세월호는 진상규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죠? 그 세월호를 건지는데 1년이 넘게 걸려. 그런데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활동 시한을 1년 6개월로 못 박았어. 그러면 배 건졌을 때는 이미 이 위원회가 사라진 다음이야. 왜 문제냐? 세월호 진상조사는 인양한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인양한 다음부터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외국은 이런 배가 가라앉으면 4, 5년, 5, 6년에 걸쳐서 진상조사를 해. 그런데 우리는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1년 6개월 안에 없애버리라는 거야. 그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에 대해서 저지르고 있는 일이에요. 응? 그래도 얼마 전에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면서 지금 크레인 설치를 해놨어. 그걸로 지금 퉁치고 넘어가려는 거야. 잘못된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끝까지 진상조사 하라고 해야 돼. 그 다음이 뭐냐? 조금 아까 얘기한 국정원 해킹 사건. 임 과장은 왜 자살했냐? 국정원이 민간 사찰 해킹 프로그램 산 거 맞다. 그런데 민간 사찰하진 않았다. 그런데 민간 사찰하지 않은 자료를 삭제하고 임 과장은 자살을 했다. 이유가 뭐냐고. 임 과장은 왜 자살했냐고. 삭제 권한도 없는 임 과장이 삭제를 하고 자살을 한 거야. 다시 국정원 해킹 사건의 미스테리. 국정원은 왜 민간인 사찰 프로그램을 샀냐? 그 다음에 그러면 왜 근데 국정원은 민간 사찰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민간 사찰하지 않은 증거를 국정원 임 과장이 삭제했느냐? 그 다음에 근데 임 과장은 왜 삭제할 권한도 없는데 삭제했느냐? 그리고 임 과장은 왜 자살했느냐? 그리고 임 과장이 타고 간 마티즈 미스테리도 아직 안 풀렸잖아. 또 국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맨 처음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과 소방대원이 깔려 있어서 자기네들은 그 마티즈에 접근도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소방차 블랙박스에 그 국정원 직원이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게 이미 먼저 도착해갖고 시신도 만지고 차도 조사한 게 사진에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 그런데 블랙박스 영상 중에 28분이 사라졌어. 그거 왜 사라졌냐고. 이것도 아직 증명이 안 됐어. 국정원 해킹 사건의 7가지 미스테리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임 과장이 타고 간 마티즈다라고 언론에 공개된 마티즈의 모습이 임 과장이 죽어있던 마티즈하고 많이 틀려.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국정원 해킹 사건은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대충 덮어주려고 그래요. 안철수가 대충 덮어주려고 그래. 이거 안철수를 진짜 이 중계 근린공원을 파갖고 묻어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 그 다음, 이 이명박의 4대강 사업 그 비리, 그 다음에 자원외교 비리, 방위산업 비리, 이것도 막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성완종 자살하고, 막 메르스 터지고, 북한이 도발하고, 국정원 해킹 사건 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추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거 이명박 4자방 비리, 이거 박근혜다 사인받아서 한 거거든. 이명박이 이 짓거리 할 때 다 박근혜 동의를 받아서 했어요. 그러니 이 4자방 비리에 대해서도 끝까지 엄정 수사를 해야 돼. 그런데 해군 참모총장 하나 감옥에 보내고 대충 덮으려는 분위기야. 이것도 덮으면 안 되는 사건. 마지막으로 성완종 리스트. 4월달에 우리가 4자방 비리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성완종이 자살했다! 성완종 리스트 8명! 그래갖고 8명의 명단이 공개돼. 그래갖고 일단 박근혜 3명의 비서, 허태열, 김기춘, 이병기, 얘네들한테 이 성완종이가 돈 줬다라고 쪽지를 적어놓고 죽었어. 그 다음에 이완구, 그리고 누구였니? 이완구 다음에 홍준표, 이완구 홍준표한테도 돈 주고, 그 다음에 서병수, 유정복, 그리고 또 한 명 또 누구 있는데? 홍문종. 얘네들한테 돈을 줬다 그랬어. 그 중에서 금액이 적혀 있는 게 5명이야. 그 중에서 홍문종은 왜 또 중요하냐면, 이 홍문종은 박근혜 대선 때 대선 캠프의 자금을 관리했어. 그러면 홍문종한테 몇 억을 줬는데 이 금액이 신고가 안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대선 불법 자금과 연관된 돈이야. 수사했을까 안 했을까? 덮었어. 검찰에서 수사도 안 하고 덮은 거야. 죽은 사람이 얘네들한테 돈 줬다고 금액까지 적어놓고 죽었는데, 언론에 인터뷰하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죽었는데 수사를 안 해. 그러면서 한명숙은 비서하고 동생이 돈 거래했다고 한명숙을 뇌물죄로 징역 2년 때린 거야. 기가 막히죠? 이것들 우리가 사실 이게 박근혜 2년 반이 이런 일들이 발생했어. 이거 우리가 아무것도 이게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았어. 거기다 메르스도 빠졌지. 메르스도 그래요. 메르스 책임자 처벌받았어? 맨 처음에 메르스 첫 번째 환자가 자기 메르스 같다고 얘기했는데 메르스 아니라고 우긴 새끼들 다 처벌받았어? 아무도 처벌 안 받았잖아. 그러면서 세월호랑 메르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정부는 자기네가 컨트롤 타워 아니다. 그러면서 한 발 빼고 있어. 세월호는 언딘한테 구조해라. 그 다음에 메르스는 삼성의료원한테 구조해라. 그런데 둘 다 책임을 못 지고 사태가 커졌어. 그리고 아무도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았어. 이거 미해결 과제야 지금. 박근혜 2년 반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 밖에 시간이 남았으니까 인사참사. 박근혜 정부 시절에요. 가만있어 봐. 이게 3시 반이면 2시간 반 됐는데. 일단 녹화를 한번 종료할게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 잠깐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인사 참사. 이 무슨 얘기냐? 그 기억나요? 맨 처음 박근혜가, 그 윤창중이란 사람을 이제 그 대변인으로 삼겠다. 그리고 이제 언론인하고 정치인들이 다 말렸어. 큰일 난다고. 근데 박근혜가 쌩 고집을 피웠잖아. 그래갖고 이제 윤창중이가 박근혜가 인수위 시절에 언론인들, 기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봉투를 딱 들어. 봉투를 쭉 찢어갖고 저도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쫙 꺼내.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 발표를 하는 거야. 뭐 장관 후보, 뭐 총리 후보 이런 걸 다 발표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벌어진 일이 국방부 그때 막 김정은이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막 쌩 난리 피울 때였거든. 근데 국방부 장관 후보가 자기 엄마 아빠 사진을 그 핸드폰 고리로 달고 다닌다고 국방부 장관을 덜컥 임명을 해놨어. 근데 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무기회사 로비스트였다는 게 밝혀진 거 아니야.
그 불법 주식 갖고 있다가 걸려가지고 물러났지. 그 다음엔 저기 누구야,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겠다 그랬어. 그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겠다니까 그 국회에서, 국회는 어떤 정부의 부처가 바뀌면 반드시 심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를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 기획안을 내라 그랬어. 그때 박근혜가 부르르 떨면서 미안하다고,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미안하다고 막 국민들한테 삿대질하면서 사과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또 그때 김한길 등신이 그냥 양보해줬잖아. 그래, 그럼 만들어. 왜 화내고 그래? 그러면서 만들어 이랬어. 그래갖고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었다? 그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을 박근혜가 뭐 CIA에서 일했고 미국의 IT 기업가라면서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데리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 걔를 장관시키려고 막 야당한테 삿대질하고 신경질 낸 거야. 근데 걔가 걔네 마누라네 건물에 성매매 업소가 있던 게 딱 밝혀진 거야. 그래갖고 마누라가 웁니다. 그러면서 가버렸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가 마누라가 웁니다. 그러면서 가버렸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금 그 통일부 장관이 통일에 반대했던 사람인데 통일부 장관이 됐고,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중소기업청장은 누구냐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청인데, 중소기업청장을 딱 지명을 했는데, 얘가, 나는 주식 백지신탁 못하겠는데? 싫은데? 그래서 가버렸어. 그 다음에, 뭐였더라? 무슨, 공정위원회인가? 공정하게 무슨 기업을 관리하는 뭐가 있었어. 근데 거기에다가 김앤장인가 이랬던 김앤장 변호사를 똑같이 앉혀놨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김앤장 변호사, 재벌 변호사를 똑같이 앉혀놓은 거야.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삥 뜯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다 대기업 변호사를 딱 앉혀놨는데, 그만 얘가 외국에 외환 빼돌린 통장에 발각이 돼갖고 그만뒀어. 장관 못했어. 그 다음에 또, 윤진수. 윤진수. 환경부 장관인데, 환경에 대해서 아냐는 막 모른다고. 아유, 질문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새누리당, 웃지 좀 말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새누리당도 모두 반대했잖아. 얘는 도저히 안 된다. 막 박근혜가 왜 자질로 평가하지 않느냐고. 해수부 장관 윤진숙을 하겠다 했는데, 왜 자질로 평가하지 않느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윤진숙이 몰라요. 막 이러고 앉아있어가지고, 온 국민이 뒤집어졌어. 근데 박근혜가 이렇게 얘기했지. 윤진숙은 모래 속에서 찾은 진주라고. 그러면서 기어이 해수부 장관으로 앉혔다? 1년 만에 세월호 사건 났잖아. 근데 무엇보다 그 다음에 그 박근혜의 깨알 리더십이라는 게 그때 아주 유행을 했어. 13년 봄에. 그래 박근혜가 아주 꼼꼼하게 정치를 해가지고 그래 박근혜가 그 각 장관의 차관들까지, 그 장관 밑에 차관들까지 일일이 다 자기가 직접 지명했다고. 그러면서 박근혜의 깨알 리더십이라고 막 언론에 보도했다. 근데 법무부 장관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이 딱 찍혀가지고 막 강간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도는 거야. 그래가지고 법무부 차관, 박근혜 법무부 차관 깨알 리더십인데 막 성접대 동영상에, 아유. 근데 무엇보다 그냥 활용 점정은 윤창중이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정상회담하러 갔는데, 그냥 거기서 미국 인터넷에 파스포크 덤벼갖고 막 엉덩이 주물러다가 걸려가지고 그 호텔 짐도 못 사고 도망갔잖아. 어이구,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했어.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 문제가 터졌어, 1년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총리가 자기가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사의를 표명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총리를 대신할 총리 후보를 딱 세웠는데, 그러면서 맨 처음에 총리 후보가 김머식이라고 무슨 대법관 출신이었어. 그래서 장애를 딛고 인간 승리의 표본, 그러면서 김모 후보. 근데 알고 보니까 자식들이 둘 다 병역 비리. 그 다음에 서초동 앞에 개발할 때 비밀 정보 빼내갖고 부동산 투기 막 이렇게 다 들통이 나갖고 그만뒀어. 그 사람도. 근데 이제 어쨌거나 대충 가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야당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묻지마 총리를 하나 했는데 걔가 1년 만에 세월호 사건 터져. 이거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나가겠다고 사의를 표명한 거야. 그래서 박근혜가 비장의 무기라 그러면서 안대희 대법관이라는 사람을 총리 후보로 내세워. 왜냐면 이 사람이 대법관이었을 때 검찰총장이었나? 얘가 굉장히 청렴했던 거야. 청렴 결백의 상징이라고 딱 내세웠는데 그만 검찰 그만둔 다음에 한 달에 1억 원씩 정관 예우로 돈을 버는 거야.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만뒀어. 그 다음에 이제 안대희를 그만두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언론인을 세우자 이래갖고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을 딱 데려다 놨는데 이게 꼴통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저기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친일파 찬양하고 이랬던 게 들통이 나가지고 온 국민이 저게 무슨 총리 후보냐, 이건 참극이다 난리가 난 거야. 예, 그 저기 문창극 사태. 그래갖고 문창극에 자기는 안 그만두다가 한 달을 버티다가 결국 그만뒀어. 그래 문창극이 그만둔 다음에 새 총리 후보를 구하지 못해서 그 지난번 내가 잘못해서 물러날게 했던 총리가 그냥 돌아와서 총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아나바다 아까 나간다 그런 놈인데 바꿀 놈이 없어서 다시 쓰는 총리라고. 그게 아나바다 총리야. 아나바다 총리. 그래가지고 그 총리가 이제 세월호 8월 달부터 다시 총리가 됐어. 근데 그것도 범법이었어. 근데 이제 총리를 했다? 근데 이제 얘가 그동안 가만히 얌전히 있더니 올 봄에 막 설치고 다니면서 막 가장 뭐 관리를 잘한 유능한 총리라고 막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어.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새 총리 후보라고 이완구가 떡 뜬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홍원이었지. 막 돌아다니면서 총리로서 그동안 얌전히 있다가 올 봄에 기지개를 피고 막 총리 이제 언론 플레이 하러 다니다가 박근혜한테 찍혔는지 갑자기 정홍원이가 잘리고 이완구가 총리 후보로 지명이 됐어. 와, 그래갖고 이제 이완구를 뭐 완벽한 정치인이라 그랬는데 최연소 총리 비타 500 저 상자에다가 3천만 원인가 그 뇌물 받은 거 그거 들통나가지고 이제 그 저기 일주일인가 아니야 뭐 한 달 반인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단기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총리 후보로 그 저기 황교안이를 데려온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황교안이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백옥 같은 피부에 그 1년 동안 뭐 병원비만 몇천만 원을 쓰고 있다는데 좌우지간 군대를 안 간 게 들통이 났어. 군대를 안 간 이유가 뭐냐? 군대를 안 간 이유가 그 피부병 때문에 안 갔다. 그러면 그 피부병 때문에 안 간 치료 기록이 있을 거 아니냐? 없어. 치료 기록도 없고 무엇보다 병역 면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피부병 확진 판정을 받아. 그래갖고 그 당시에 병역비리 아니냐? 그래도 그냥 덮었어. 사람들이 그냥 여기서 덮자고 그런 거야. 언론과 야당이 야 그냥 시켜주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박근혜가 총리 후보로 내세운 사람들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우리는 황교안 이상으로 더 나빠진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황교안 못 본 척하고 총리 시켜주자. 그래갖고 이제 황교안이가 총리로 앉아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번에 전쟁 위기가 터졌잖아.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군대를 안 간 미필 여자 대통령이잖아. 그럼 적어도 총리라도 군대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뭐 문재인처럼 뭐 특전사까지는 바라진 않아도 방이라도 갔다 와야 되는데 미필이야. 미필 둘이서 나란히 걸어다니면서 안보 지랄 연병들을 쏘. 그게 박근혜 인사참사인데 이거 말고도 많어. 너무 많아고 기억이 다 안 나. 자, 예. 그 저기 별장 성매매가 그게 법무부 차관. 별장 성매매 비디오가 법무부 차관 비디오야. 아유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사실 이게 웃기긴 웃긴데 웃기긴 웃긴데 이렇게 웃고 난 다음에 허무할 수 있냐? 이렇게 웃고 난 다음에 허무할 수 있냐고.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이제 어저께 그 또 나한테 이 건빵이 지난주에는 나더러 조카 손주한테 홀려가지고 요즘에 박근혜 비판이 느슨하다 그러면서 네가 변했구나 뭐 이렇게 이제 메일 보냈던 놈이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그러는 거야. 이번에 아까 얘기했잖아. 전쟁판은 박근혜 김정은이 깔았는데 특수는 망치야 네가 봤다. 그러면서 그 전쟁 특수를 내가 봤다는 거야. 그럼 왜냐하면 이제 우리 방이 제일 버글버글했잖아.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서 경제 문제를 다뤘잖아요. 경제 문제를 다뤘더니 굉장히 반응이 거칠었어. 그래서 이 전쟁 위기와 경제 파탄이라는 걸로 다루니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막 악플들을 달리면서 쌩 지랄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얘가. 개성공단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왜 개성공단 하는지 이제까지 몰랐다는 거야, 건빵이. 망치야. 나는 이제까지 그 개성공단 왜 하는지 몰랐다. 왜 북한 놈들한테 퍼주는지 몰랐는데 어제 네 말 듣고 알았다. 오늘 아침이구나. 어제 제가 개성공단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얘기?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전쟁한다고 쌩 난리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북한이 폐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 개성공단은 북한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성공단은 이 남한과 북한의 경제 공동체이고 이거는 북한도 차마 손댈 수 없는 거다. 이게 우리 통일의 이유다. 우리가 왜 퍼줘야 되는지 우리가 왜 북한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내가 개성공단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얘가 자기가 처음으로 개성공단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거야. 이제까지는 왜 개성공단에다 돈 퍼주느냐 그랬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였는지 이제 처음 알았다. 여러분 있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으로 넘어간 돈이 6조 원이야. 현대에서 뇌물준 1조 원은 뭐 현대에서 유죄 판결 받은 거고 김대중 노무현 때 북한으로 넘어간 돈이 6조 원이에요. 10년 동안. 그 6조 원으로 뭘 샀냐? 평화를 산 거야. 개성공단 개발한 비용이고 금강산에 관광한 비용이에요. 쌀 퍼다 줬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왜냐? 쌀은 모든 정부가 다 줬어. 왜냐하면 이 쌀은 UN 차원에서 주라고 한 거기 때문에 이명박도 주고 박근혜도 준 거야. 김대중 노무현이 쌀 퍼다 줘서 핵무기 만들었다는 거는 거짓말이야. 핵대중 그러잖아. 쌀 퍼다 줘서 그걸로 핵무기 만들었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심지어 전두환 노태우도 북한에 쌀 줬어. 모든 정권에서 북한에다가 인도적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김대중이 북한에다 쌀을 줘서 그 쌀로 핵무기 만들었다고 계속 지랄했잖아. 그러면 베트남은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때 폈던 논리가 뭐냐면 우리 남한에서 준 쌀을 북한 군인이 배에다 싣고 와서 해외에다 파는 걸 봤다는 거야. 자기가 지금 뭐 해군 중상과 하사인데 자기 눈앞에서 북한군이 배로 우리나라에서 보낸 쌀을 팔고 있는 걸 자기가 눈으로 확인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물어봤잖아. 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해군 하상가 중상가 너 지금 네 눈앞에서 북한군이 우리나라에서 준 쌀을 팔아먹는데 그걸 막지도 않고 잡지도 않고 본 다음에 평일날 이 시간에 댓글 쓰는 거야? 이렇게 사라졌어. 그러면서 이제 쌀 팔아가지고 핵무기 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의 주장대로라면 전 세계에서 저기 핵무기가 제일 많아야 되는 건 베트남이잖아. 베트남이 쌀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데 그럼 베트남은 쌀 팔아갖고 핵무기 수천 대는 샀겠다 야. 우리가 막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 방에서 유행어가 베트남 핵국수가 된 거 아니야. 사실은 쌀 때문에 핵무기를 만든 건 아니에요. 이미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건 박정희 때야. 박정희 때부터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박정희가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래가지고 뭐 했다는 소설이 나온 거 아니야. 70년대부터 북한에서 핵 개발을 했어. 그걸 김대중이 쌀 퍼줘서 만들었다는 그 개뻥을 친 거예요. 연평해전 뻥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개성공단을 개발하고 거기에 임금 준 돈,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호텔 지어서 거기에 관광 간 돈, 그게 6조 원이야. 10년 동안. 그 돈으로 뭘 샀냐?
평화를 산 거야. 그래서 역대 해외 투자가 가장 활성화됐던 게 노무현 때. 그래서 노무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노동자가 잘 살았고 서민의 자산이 높았던 시절이 됐던 거예요. 그게 이 평화 비용이야. 그러면 같은 기간 안에 국방비는 얼마를 썼어? 260조. 평화를 사는데 6조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국방비로 260조 원을 쓴 거야. 국방비를 많이 쓰면 북한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나 단돈 6조 원으로 260조 원이 아닌 6조 원으로 북한을 잠잠하게 만들었던 거, 그게 평화 비용인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 금강산 그 관광을 하고 거기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니까 도발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노무현 때는 도발이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북한에서 도발을 못한 이유가 뭐냐?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도발을 못하지. 그랬던 거야. 평화 유지 장치.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은 평화 유지 장치였던 거야.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특히 친일파들이 계속 이렇게 남과 북이 평화 통일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압력을 넣은 거야, 이명박한테. 이명박한테 압력을 넣어서 뭘 중단시켰냐?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킨 거야.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은 현찰이거든. 한 사람이 200만 원을 쓰는 거야. 이게 그 개성공단에서는 한 명의 월급이 7만 원인데 노동자 한 명이 7만 원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노동자 한 명이 한 달 동안 그러니까 노동자 200만 원을 벌으려면 노동자 뭐 한 20명이면 140만 원. 그다음에 그니까 한 30명 가까이가, 노동자 30명 가까이가 한 달 내내 일해야 200만 원을 벌잖아. 그런데 금강산 관광은 200만 원이었어. 그니까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이 120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게 2박 3일인가 밖에 안 됐다고. 2박 3일에 100몇십만 원이 북한으로 현찰로 꽂히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금강산 관광 되게 중요했거든. 근데 그 돈이 현찰을 주니까 그 돈으로 북한이 뭘 했을지 모른다 이러면서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킨 거예요. 경제 봉쇄라라고 미국에서 강요를 해갖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강요를 해서 금강산 관광을 금지시킨 거야. 근데 그러면 실제로 금강산 관광 갔던 사람이 빨갱입니까? 그때 한나라당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금강산에, 지금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금강산 관광 간 게 빨갱이라 그러는데요. 그 금강산 관광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되게 많이 갔어. 너무 비싸서 우리는 못 가봤는데 그 우리 동네 한나라당 당원들은 개 모아가지고요 4번 갔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심지어 그 북한에서 맨 마지막에 그 총기 사고로 죽은 박광자 씨, 그 사람이 한나라당 어느 지역 여성위원장이야. 그러니까 금강산으로 관광 간 사람들이 빨갱이냐고. 그러면 지금 빨갱이가 여당이야?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갔다 온 거라니까, 금강산 관광을. 근데 그게 빨갱이다, 김대중이 쌀 퍼줬다, 누명 씌운 거지. 자기네들이 금강산 관광 가놓고 그걸 김대중이 쌀 퍼준 거라고 뻥을 치면서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금강산 관광이 그 중단된 이유가 박광자 씨 피살 사건 때문인데, 그 전부터 부시가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요.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라고 부시가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데 마침 박광자 사건이 터진 거야. 이 박광자 씨가 원래 이게 이 금강산이 북한의 금강산에 관광지를 특구로 열어준 거잖아. 근데 마치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 금지구역을 간 거야. 그러니까 그 남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북한 땅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직진들 하니까 그 북한군이 쏜 거야. 그래서 이 박광자 사건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뭐라고 더 말을 못한 게, 박광자 씨가 민간인 통제구역을 넘어서 북한 땅으로 넘어간 거야. 왜 갔냐고, 왜. 근데 왜 갔는지 몰라. 그냥 아침에 혼자서 산책을 나갔대. 그리고 북한 땅으로 걸어 들어간 거야. 그런데 북한군이